제주도에는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4도, 습도 61%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9일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을 밝혔죠. 이 부대는 성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곳이란 점에서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한 시민단체가 괴롭힘 정황이 담긴 고인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놓쳐선 안 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지구생활 백서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재택근무를 적극 시행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권고, 자제, 요청 같은 표현이 대거 눈에 띕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개 부처 관계자와 함께 등장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 청장은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거리두기 조치로 회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하더라도 유인책이 없는 권고 조치가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옛날보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생겼고 위중증률도 낮아졌다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역할은 이대로 충분한 걸까요? 검사비 부담이 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숨은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을 연 임시선별검사소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원스톱 진료기관의 수마저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간 주도 자율 방역에도 국가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정부가 잊고 있는 건 아니겠죠.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이제 대정부 질문 진행이 됐고요.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이 방역과 관련된
정치 방역이냐 과학 방역이냐 뭐 이런 문제. 예. 그리고 뒤에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인 이제 논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설치 당일을 적극 설명하는 모습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네.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구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해야 된다. 이 주장을 거듭 강조를 했고 다만 그동안 좀 비판을 받아온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몇몇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네.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물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진척이 되지 않는 환경이 되니까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을 감싸겠다고 고인을 끌어들인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얘기하는데 민주노총이 장악을 한 그런 이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을 하겠다는 저희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뢰를 했는데 네.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이제 결국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박성중 의원이 대선 때 공영방송의 불공정한 보도가 횡행했다 이런 지적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주장을 했는데 네.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더욱더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말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경제인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또 질문이 또 이 관련 질문이 있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박성중 의원이 물었는데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재계 요구 이런 것들이 추경호 부총리 등에도 전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언론은 자꾸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면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면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거의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죠. 네. 분위기 조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하고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어요. 어떤 질의가 오고 갔습니까? 일단 여전히 이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이제 두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출범한 지 2달이 이제 지났고 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한 인사 관련 1차 정보가 결국 청와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하던 것하고 그렇게 차이도 없는데 예. 이런 논란만 일으키는 이런 인사정보관리단을 왜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밀실에서 관장하던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1차적인 의견을 달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강제에 북송된 탈북 어민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결국 이제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렇게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 단죄가 가능한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입장을 냈어요.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 좀 머무르다가 국내에 네.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단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 거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비행기표 구매도 여러 달 전에 이루어졌고 공직 기간을 제외하고는 늘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마치 이 논란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간 것처럼 일부 보도를 피한 하고 것처럼 그렇죠. 네. 공격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고 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들은 과거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회에다 설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16명을 살해한 이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북 간 사법 공조가 불가능한데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정세현 전 장관도 YTN 라디오 박지윤의 뉴스킹에 출연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구조 2항을 보면 이 근거로 하면은 이 살인을 한 이 북송 어민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원에 보낼 수 없고 정착 지원금 줄 수도 없고 정착 시설인 집을 지원할 수도 없는데 그럼 떠돌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왔던 대로 보내는 게 도리다. 다만 보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송을 할 때 유엔사가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가지고 유엔사 허락을 받았는지 아닌지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신원조회가 엄격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유엔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화를 냈다라는 뭐 일각의 보도나 국민의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는데 대정부 질문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고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을 수 있는 그러한 의혹을 좀 풀겠다. 이런 태도로 이제 공세에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박순애 부총리 쌍둥이의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뭐 첨삭 지도를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박순애 부총리는 많이 바빠서 자녀들이 뭐 학원에 다니거나 이런 거를 챙기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일부의 이 보도에 의하면은 입시 컨설팅 학원에 또 직접 갔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그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에는 이미 이 쌍둥이 아들은 성인이 됐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출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뭐 이런 것, 연구윤리 위반 문제에 관한 보도와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연구윤리가 지금처럼 정립되기 이전 사안이다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쌍둥이 두 아들이 입시 컨설팅 학원 가가지고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나는 몰랐다. 그렇죠.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이제 주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 뭐 고등학교 자녀가 스스로 걸어가지고 찾아갔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아마도. 그런데 이제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추가적인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대정부 질의에 나선 한 여당 국회의원의 질문이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 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조명희 의원인데, 예. 이 어제 이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게 국토정보공사인데 공간정보 중소기업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사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정부 부처의 위성정보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위성 활용 촉진법 이런 것들을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조명희 의원 본인이 위성 정보라든가 이런 공간 정보 기술을 다루는 회사 GOCNI와 관련된 그런 인사로 지금 이제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즉 이해충돌이다 이런 거죠. 네. 이 조 의원은 이 GOCNI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데 지난 3월에 재산 신고 때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49만 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고 지금 이게 백지 신탁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배우자와 아들이 대표 등의 주요 직책을 맡았거나 맡은 바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연관성이 강하게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이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명희 의원이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국토정보공사가 공기업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민간 영역의 사업을 침탈해온 것에 대해서 우려가 큰데 이 국토정보공사의 시장 지배력 이런 게 두려워서 지금 관련 기업이나 단체들이 입장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그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논란이 계속될 것 같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돼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죠. 그렇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라는 거는 다 보셨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가 바뀌니까 네. 당이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거론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당정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엄지를 치켜드는 체리라는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또 보내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화기애애한 그런 대화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최영봉 홍보수석이 오늘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브리핑을 해서 사견을 근데 또 전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게 사실은 공식적인 대통령실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홍보수석이니까 사견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다라면서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는 바는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논란 직후에 어제는 좀 잠잠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여러모로 해석이 가능한 감상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도 있는데 네.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 네.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지금 울릉도에 있다가 오늘 이제 아마 돌아왔을 것인데 그 섬이라고 하는 건 여의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의 머리 우는 이것은 이제 양두구육 이 얘기를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인데 네. 그러면서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이 섬이 이제 울릉도인데 그러니까 여의도에 대한 어떤 염증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잘해줬는데 호의적이었는데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이제 호소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최영봉 홍보수석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준석 대표도 이 메시지에 대해서 오해는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연합뉴스하고 이준석 대표가 문자를 주고받아서 입장을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네.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게 뼈 있는 말이다. 네, 이렇게 언론은 그러네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그냥 이 사진을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진을 그냥 공유를 그냥 해버렸고요. 예. 공유를 한 것 자체가 메시지겠죠. 그리고 김웅 의원 등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들이 SNS를 통해서 일부 반발을 했고 소위 이준석 키즈 이렇게 불리는 청년 정치인들도 지금 불만을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당권 경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연이은 실책을 한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검수완박 합의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인사 논란 7급으로 해달랬는데 9급으로 했더라라고 발언한 거. 네. 이런 것에 이번 문제까지 더하면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 그런 평가가 일부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직대 체제가 흔들릴 여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그동안 주장해왔던 당권 주자들 움직임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권성동 원내대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후 상황이 바뀌겠죠. 네. 그 윤 대통령하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문자를 나누는 사이에 가장 그 사진으로 찍힌 문자창 아래에 권성동 대행이 강기훈과 함께인가요? 이렇게 해서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이게 이제 문자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건 오전 11시쯤인데 4시에 이 문자를 열어봤다라고 해서 뭐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도 하는데 예. 정확히 얘기하면 4시에 이 문자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보내려고 한 거죠. 그 보내려고 한 문자가 강기훈과 함께인데 뒤에는 뭐였을까? 뒤에 이 키보드 자동 완성이 뜨는데 들어가라고 하는
부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예. 네, 같이 뵙겠다라는 뜻이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강경 우파 정당 또는 대한 우파 정당으로 분류가 되는 자유의 새벽당 창당 발기인 출신인 인물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돼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대선 때 좋은 청년 정책을 많이 제공했다. 선거 때 자주 만나고 해서 권성동 직무대행하고도 친하다. 캠프에서 외곽 별동대처럼 활동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지금 일종인 참모들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는 모습. 어떻게 정치권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들이 이번 주말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일단 전체 회의는 취소하기로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또 회의 연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14만 전체가 참여하는 경찰이 근데 아마 14만이 다 올 수는 없겠죠. 네, 이제 그만큼 그렇겠죠. 이제 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회의인데 이 회의를 처음 이제 주장했던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오늘 경찰 내부망에 이 자진 철회하겠다라는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설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 경찰의 이름으로 의견 표명을 하는 거는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외에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은 철회를 하고 앞으로 국회가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이제 썼는데요. 네. 이게 앞서서 지금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류 총경도 마찬가지로 이 회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모임 자제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경찰 내부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일부 경찰관들은 왜 하다가 많은 거냐 이렇게 불만을 또 표시하고 있고 앞서 전국 팀장회의를 열고 여기에 파출소 지구대장도 참여하도록 하다라고 주장했던 류근창 경감의 경우에는 자기가 주장했던 이 회의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가 상당히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뭐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른바 쿠데타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일었었는데 대정부질문에서 쿠데타 발언 비판 수용하겠다 이렇게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탄핵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전해철 의원이 이제 아침에 KBS 라디오하고의 인터뷰에서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면 정부에 충분한 설명을 구하게 돼 있고 여기에 답변을 정부가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게 불충분하면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지금 이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정보조직법상의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걸 근거로 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탄핵이나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다른 의원들도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이한 거는 경찰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26일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이다라고 또 장담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예요. 오늘 오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그리고 통일부 등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다 이제 관련 기관에 어떤 이제 인물이 장을 맡고 있다가 전임 정부에서 압박을 받아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 논란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특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경우에는 임기철 전 원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 임명됐는데 1년 만에 사퇴한 거에 대해서 사퇴 종용을 받았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수사가 다른 부처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압수수색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들 노골적으로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블랙리스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아마도 법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네. 이것과 그거는 다르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관계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임할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건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해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면 똑같은 사안이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하지만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면 과연 그런 일이 없겠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심에 기초해서 비판이 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줄이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오히려 더 하고 있고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또 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각 기관들이 전부 감사원 감사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퇴 압박할 때 보통 감사원 감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 법 적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 다른 여군 부사관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지난 19일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 지난 19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예. 19일 오전에 이 서산에 위치한 공군 20비행단에서 이 강하사님이 출근을 안 해서 동료분이 집에 찾으러 갔다가 아침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가 발견이 됐다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군에서는 처음에는 이 유서가 없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냈었는데 네. 사실은 이 유서가 있었습니다. 유서가 있었고 거실에 유서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예. 군에서 뭐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라던가 또는 뭐 어떤 상사와의 갈등, 부조리 등을 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문구들이 들어 있었고 유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좀 개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영남 사무국장님도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내용? 네네, 저 내용을 다 봤습니다. 직접 읽어보셨어요? 예. 입대를 후회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임관을 2021년도에 하셨는데요. 예. 이 강하사님 같은 경우는 자원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공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임관을 하셨는데 사실 학교 다닐 때 교우 관계도 너무 좋았고 선후배들의 어떤 신뢰도 많이 받으셨던 분이라고 하고 심리검사 결과지나 이런 거 보면은 우울이나 불안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면서 생긴 어려움이 어떤 사망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생전에 부대 생활의 어려움을 유가족에게 뭐 토로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뭐 힘든 것을 내색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하사가 살던 관사가 고 이해람 중사가 머물던 곳이라면서요? 네, 딱 그 돌아가셨던 그 관사입니다. 그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 사건들을 다 인지할 만한 정도의 거리입니까? 같은 집입니다, 그냥.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입니다. 같은 호수. 강하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그 이중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정도 공실이 돼서 아무도 안 살았습니다, 이 집에. 근데 이 집에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시에 이제 강하사님이 2022년도 1월 달에 여기 입주를 하시는데 네. 이분이 이제 초임 하사라는 것을 좀 악용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했던 것이죠. 부대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 그래서 들어가고 살다가 3개월쯤 있다가 우편물을 보고 이 집이 이중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던 집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주변에도 호소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초임하사는 부대에서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숙소를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 숙소 배치 과정 그리고 숙소가 그 숙소였다는 걸 알게 된 뒤에 고충 호소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괴롭힘 정황이 있다고 하고 또 고위람 중사가 사망했던 부대라서 이 부대의 어떤 그 뭐랄까요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 20B가 굉장히 규모가 커다란 부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도 굉장히 많고 위치도 되게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사망 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부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이번 사건 말고도 사망 사건이 더 있었어요? 예. 한 2017년, 18년도부터 병사와 간부가 이렇게 해마다 사망하는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계속해서 같은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대를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다각도에서 네. 그냥 비단 가혹행위나 구타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떤 부대 운영이나 업무의 배치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장병들에게 계속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네.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군사범법 개정으로 국내에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 피사 뭐 예를 들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군수사단하고 경찰이 합동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무국장님이 현장 감식부터 지금 유가족을 도와서 쭉 함께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군 수사기관의 초동 대처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사실 요약을 하면 이게 지금 민간에서 같이 수사에 입회하고 이런 것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수사기관 간에 좀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 근데 요약을 하자면 사실 민간에서 들어와서 수사가 그동안 군에서 미진하게 됐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좀 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인데 군에서는 어떤 수사 자료를 투명하게 민간하고 공유한다던가 민간 수사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벌어진 일은 여전히 군이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에서 좀 문제점들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떤 문제점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수사를 들어갔을 때 지금 그 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검시를 하고 이 검시를 한 기록을 민간 검찰에서 공군 수사단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검시를. 예. 이거를 이제 유가족 측의 변호인이 국방부에다 항의를 해가지고 검시 기록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지금 양 수사기관 간에 잘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유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군이 이런 것들을 저지하려고 한다던가 또는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니까 유품을 정리할 수 있기는 해주었지만 그 과정에 일일이 입회해서 유품들을 다 확인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좀 부적절한 월권 행위를 하는 과정들도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유서 있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뒤늦게 한 것이 아니고 예. 사망 당일에 이미 군은 유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감식을 들어갔을 때 유서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왜 언론 보도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한 것인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공군 수사단에서는 변사 사건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까? 변사 사건으로는 이제 이건 이제 변사 사건은 맞는데 예.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뭐 전자기기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좀 확인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예. 수사관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유가족들께서는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품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까지 남아있는 절차나 과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가수에서 전자기기 포렌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오늘 포렌식 이미징을 떴고요. 예. 이 자료는 이제 국방부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공군 수사단으로 보내서 이 포렌식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공군의 몫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포렌식을 한 것을 결과를 잘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과연 군 수사기관만의 몫으로 놔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예.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같이 입회하고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만큼 군이 이런 기록들을 민간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이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호 협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경쟁을 한다던가 영역 다툼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인이 뭐 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뭔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만한 사건도 있었고 또 실제 실명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 공군 수사단에서 관련자들을 조사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직 잘 공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지금 뭐 누구를 소환해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공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공유가 잘 돼야겠죠. 가족들하고 세세하게 어떤 내용을 조사했고 수사했는지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유가족에게 잘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답답한 것이요. 군 수사기관에서 계속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 내용이 잘 공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민간 경찰에서 같이 나중에 가가지고 수사하겠다고 해도 공유가 안 되면 이게 결론을 내리기도 애매해지고 좀 나중에 수사 결과가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고 이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하게 된 것인데 그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그대로 군에 남겨두다 보니까 이 제도상에 좀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을 한 것이 그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책임을 물어서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법의 개정 취지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사기관의 조력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군이 그 제도의 빈틈을 악용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군 수사기관에서 일단 먼저 판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축소 은폐 뭐 이런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좀 보완할 부분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몇 가지 이 사건들이 지금 이미 7월 달에만 군인이 사망한 변사 사건이 한 9건 정도가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한 사건도 지금 군과 민간 수사기관이 협조가 잘 되는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저는 입법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계속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좀 꼽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잘못 만들어지고 법이 잘못 운영되는 것은 입법기관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회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개별 일선 수사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줄다리기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국방부 뭐 이런 쪽에서 다 업무 조율을 해가지고 최대한 피해자가 의심 없이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기능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잘 알겠습니다.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수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짧게 날짜만 좀 말씀해 주시죠. 수사기관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온전하게 다 진행이 되려면 한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건 계속 관심을 갖고 많은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흔히들 석유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차나 난방기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떠올리실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석유를 걷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기름진 생활을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을 꼽아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과거에 우리 제7광부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네.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라고요. 네. 아마 이제 기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 많이 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1인당 뭐 전기 사용량 이런 걸 봐도 일본이나 독일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이 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기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요. 석유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2000년대 초에는 7억 배럴 정도 썼는데 11년에는 8억 배럴로 늘었고 16년은 9억 배럴, 작년에는 9억 3,747만 배럴. 만약에 이런 추세면 2030년 이전에 10억 배럴을 넘어설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진행자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기름을 얼마나 쓰셨는지 혹은 양을 모르시겠으면 언제 기름을 쓰신 것 같으세요? 오늘 뭐 이곳저곳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거기에 기름을 휘발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네. 처지예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름 쓴다고 하면 그렇게 네. 자동차에 휘발유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겨울철에 뭐 이렇게 난방 보일러 돌리느라고 기름 쓰는 뭐 그런 거 직접적으로 이제 연료로 쓰는 거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빙산으로 치면 그 해수면 위에 드러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 이 해수면 아래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도 석유였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이름부터 석유화학산업. 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여기 그 우리가 원유를 끓이면 거기서 이제 끓는 점에 따라서 그 가스 나오고 휘발유 나오고 그 다음에 나프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혹은 납사라고도 하고요. 예. 이제 그게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가 되는데요. 이걸로 이제 온갖 우리가 각종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계열들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제가 아까 봤더니 면이 39%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이제 뭐 폴리에스터라든가 이런 다 그 플라스틱, 그 석유에서 뽑아낸 그런 섬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뭐 바닥재, 벽면, 지금 여기 마이크나 요 가림판 이런 것도 사실 다 알고 보면 석유, 그러니까 다 이제 뿌리를 거슬러 가면 다 납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석유화학 협회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일상 제한 70%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총 사용량을 석유 사용량을 100이라고 하면 예. 석유화학으로 들어가는 게 한 58 정도 되고요. 그 절반을 이제 도로 수송, 그러니까 휘발유 이런 걸로 쓰는 겁니다. 석유화학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학 제품이 다 거의 석유에서 추출해내 가지고 만드는 그렇죠. 원료로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근데 비율이 이렇게 높은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저도. 우리나라가 유독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 중에 한 나라고 네. 또 기름은 안 나지만 정제한 기름을 또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정유업계가 대박이 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수출을 해왔고 경제구조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엔 좀 찜찜한 게 뭐냐면 그 이제 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 IEA라고 하는 기관에서 석유 소비량 통계를 내는데 여기 보면요, 그 뭐 덴마크, 핀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 이런 예. 데는 물론이고 그 왠지 미국 하면 기름을 펑펑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그 맞아요. 미국도 사실 보면은 감소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학산업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뭐 글로벌 화학 산업들이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뭐 톱10에 드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국내 5대 화학기업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벌어들이는 그 세계 1위 화학기업이 바스프라고 하는 독일 네.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독일 그런 기업을 보유한 독일에서도 그 나프타 소비량이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석유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쓰는 거냐 순위를 매겨보면 한 7위 정도 돼요. 우리보다 이제 더 많이 쓴 나라를 보면 미국, 중국, 인도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보다 많이 쓴 나라 중에 기름이 안 나는 나라는 일본 정도인데 이 일본마저도 90년대 말에부터 계속 소비가 줄어서 지금은 그 절정기 때 한 56% 정도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처럼 계속 소비가 느는 나라는 이제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 정도인데 그 공교롭게 호주와 뉴질랜드는 뭐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이다 이렇게 같이 불리는 나라들이라서 저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제 석유 사용을 좀 줄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를 통해서 석유 사용하는 건 조금 좀 줄이는 거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석유화학 제품을 줄이는 거 참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는 전기차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대중교통을 더 타거나 하는 어떤 대안이 있는데 석유화학은 사실 대안이랄 게 마땅치가 않아요. 석유를 뭔가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땅 속에서 퍼올리는 그 석유 말고 이걸 대체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파미오라든가 그러니까 식물성 원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폐식용유 이런 것들을 좀 써서 여기서 그런 이제 그 나프타를 대신할 만한 뭔가를 좀 뽑아내자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상용화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가격 경쟁력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기술 발전 자체가 워낙 걸음마라서 그나마 이제 좀 보편화됐다? 조금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뭐 옥수수로 만든 뭐 식기 이런 거 아마 시중에 파는 거 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이유식기로 그거 써봤는데 사실 이게 그 내구성이나 이런 게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플라스틱이 이렇게 널리 쓰인다는 거는 이 플라스틱 물성을 정말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얇은 옷부터 이렇게 딱딱한 이 칸막이 같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지금 그 우리가 식기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과연 바이오 그 나프타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아직은 우리 손에 닿기엔 너무나 멀리 있는 기술이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 혹은 그러면 이제 우리 탄소 포집 저장 뭐 활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처럼 발생하는 그 탄소를 우리가 어딘가에 모아서 다시 쓰거나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역시 아직은 좀 상용화되지는 않은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소비 줄이는 거밖에 없구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뭐 재활용 더 하고 사실 이게 덧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게 사실상 현재는 가장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낡아도 계속 쓰고 그렇죠. 계속 새 거 사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률을 좀 높이고. 근데 요즘 전기차 부쩍 많이 늘었잖아요. 전기차 늘어나면 석유 사용량 좀 줄어들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휘발유 사용량도 보면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이제 뭐 휘발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경유, LPG 다 포함해서 이 석유 사용량을 보면요. 2000년대 중반에 2억 배럴 조금 넘었는데 작년에 2억 한 4,700만 배럴까지 늘었고 또 휘발유만 놓고 봐도 2005년에 그 5,700만 배럴이라서 작년엔 8,329만 배럴로 늘었으니까 사용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차량 대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차량 대수가 는 것도 맞고요. 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차 한 대가 뿜어내는 온실가스 양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 왜냐하면 차체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 승용차를 보면요. 그 2012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 중에 중형차와 대형차의 비중이 그 41대 25 요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보면 올해는 36대 3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형차가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더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신차 판매를 보면 더 와닿을 수 있는데요.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아반떼였어요. 근데 이게 2017년에는 그랜저가 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G80. 이 가장 많이 팔린 차가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것도 뭐 나라가 이제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혹자가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제 외국은 어떤 거 봤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제작사가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봤는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독일은 폭스바겐의 골프 이건 중형차거든요. 프랑스의 푸조 208 그리고 이탈리아는 피아트의 판다 이 두 개는 소형차예요. 그리고 일본은 혼다의 엠박스 이거는 경차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차가 크면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엠박스 연비를 보면 이거는 리터당 한 20km 정도 되고 G80은 8에서 한 14 정도 됩니다. 자동차가 자꾸 커지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일종 레저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선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플렉스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방금 연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연비가 나쁘면 기름을 많이 쓰고 그럼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도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제작사별로 그해 판매한 차량의 평균 그 연비나 온실가스가 뭐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제도인데요. 예. 문제는 이게 사실 시행한 지는 꽤 됐는데 제도만 있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과징금을 내야 하는 그 규정 자체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 온실가스는 이제 주행거리 킬로미터당 97g 이게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가 만약에 이 3g을 초과했다 하면 여기다가 판매 대수 그다음에 5만 원 이렇게 곱해서 과징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에 두 회사가 이 기준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내야 되는 과징금이 각각 390억 원 가량이니까 이게 뭐 아주 뭐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 문제는 이 회사가 결국 그 과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2월 상환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올해 못 지켰더라도 뭐 과거에 어느 정도 잘 지켰거나 아니면 앞으로 잘 지킬 것 같으면 그걸로 이제 올해 거 못 갚은 거 못 지킨 거를 뭔가 갚을 수 있게 약간 우리 그 직장인분들 뭐 연차 땡겨 쓰듯이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아주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제가 아까 온실가스 허용 기준이 킬로미터당 97g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고무줄인 게 차량이 더 무거우면 배출 허용 기준이 더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큰 차 팔라도 온실가스는 더 배출해도 된다. 약간 예, 이렇게 예. 설계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완성차 업계에서도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네. 됐다. 네. 근데 일각에선 유류세이나 문제도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네. 남아요. 왜냐하면 사실 경제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우리 지난 5월달 그 휘발유 소비량이 892만 배럴이었는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월 소비량 기록 중에 가장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그래요? 가장 비싼 시기에 우리는 기름을 가장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유류세를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그 할인폭을 넓혀왔잖아요. 그래서 예. 뭔가 우리가 석유를 이럴 때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럼 우리가 깎아줄 테니까 더 편하게 써야지. 약간 이런 신호를 계속 줬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네. 저도 계속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기름값 오르는 것만 생각했지 자꾸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생활백서 지금까지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기온 26.4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 낮 기온은 33.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3.3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대구는 오늘 낮 최고 29.9도로 평년보다 2.4도가 낮았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동쪽 지역보다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남 내륙, 전북 동부, 경상권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곳에 따라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23도, 광주, 대구 24도, 서울 25도, 제주 26도로 오늘 밤에도 수도권과 남해안, 제주도 지역 중심으로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35도, 대전 34도, 서울, 광주 33도, 인천, 대구 32도, 부산, 울산 30도, 강릉은 28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 습도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단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신문의 국제면을 읽다 보면 기묘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주인의 시각에서 보면 지구는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지구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조그마한 땅덩이, 그 국토를 횡단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구는 미스터리한 일로 가득한 신비한 세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저를 이런 감상에 젖게 만든 첫 번째 기사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체제 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7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정이 사형에 처한 표제야또 전 의원은 군부에 축출돼 독방에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입니다. 짐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초민유는 1988년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이끈 88세대 핵심 인물로 지난해 2월 쿠데타가 발생하자 반군부 활동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체포돼 올해 1월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2명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군부는 두 인사의 가족에게도 언제 어떻게 사형을 집행했는지조차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과 폭정에 몸서리를 친 바로 직후 이 기사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 아랍의 봄 혁명이 시작된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이 주도한 개헌안이 튀니지가 독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헌안은 대통령에게 행정입법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임기를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이룬 튀니지가 다시 독재국가가 될 위기에 처했지만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학자 출신인 사이에드 대통령은 3년 전 당선이 됐는데요. 정당들과 고위관리, 판사들을 공격하며 기존 체제에 반감을 느낀 시민들로부터 민주주의의 구원자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혈 쿠데타로 국민이 선출한 정권을 무너뜨린 미얀마 군부와 이에 저항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민주화 인사들, 그리고 아랍의 봄 그 한가운데서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를 체험했지만 지금은 장기 집권의 갈림길에 선 튀니지. 역사는 끊임없이 기량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고 하던가요? 전 세계의 많은 국가의 정치 상황이
미얀마와 그리고 튀니지 그 사이 어디쯤에 놓여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1년 4번 또다시 봄 정들었던 내 젊은 날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Began the end, 대신 at the end 비스듬씩 비웃던 질색무늬의 무지개 철없이 철 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에 철그러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로 맞이해 마침내 마침내지 못내 저 하늘만 바라보고서 사기도 잘 지내고 있어 Goodbye 떠난 사람 또 나타난 사람 머리 위저 세상 난 또 내려감의 아마존 지난 밤에 철만 담고 목숨 바쳐 달려오 새 출발하는 원목선 변할래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을 스킬맞고 내 안에 분노 과거에 묻고 For life Do it 울었던 웃었던 소녀와 소녀가 그리워 너 찬란했던 사랑했던 시절만 자꾸 기억나 계절은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흘러 붉게 물들이고 파랗게 만들어 가슴을 앓고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듬해질녘 꽃 피는 봄 한여름밤의 꿈 가을 타 겨울 내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 특히 이제 지금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서주현님, 어느 어두운 구석에서 누구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볼 수 없게 억누르며 울음 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 있겠네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을 너무 문학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미얀마 민주화 인사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571님, 일부 국가들의 정치 상황이 암담하군요. 끊임없이 민주화를 위해 싸우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까운 것 같네요. 언제쯤 이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어디론가 이렇게 정치 체제가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우리가 또 겪기도 했었고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할 것 같고요.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좀 걱정하셨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전해주시면서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남짓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98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매주 2배씩 늘어나던 증가세는 좀 주춤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부 예측보다 너무 빨리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시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마 휴가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유입 상황이 사상 최고인 532명으로 급증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다 통틀어서 제일 네. 해외에서 유입한 확진자 수가 많았다. 네. 그러니까 세 자릿수가 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세 자릿수의 확진자는 물론이거니와 해외 유입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반영된 걸로 봐서는 네. 제 주변에도 조금씩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하는 분들이 많고 이 선별검사소나 그 검사소에도 다녀오시고 나서 걱정이 되시니까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는 10만 285명인데요. 그 전날보다 1,000명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근데 9시까지 오늘 집계가 8만 5,534명이 확진됐으니까 어제보다 12,000명 정도가 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증가세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휴가철에 입국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도 심상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점점점 이제 PCR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검사소에 시민들이 북적이면서 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여름이 다시 오니까 아시다시피 방호복은 바람 하나 안 통하는 데다가 컨테이너에서 그렇죠. 의료진들이 더위랑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낮에 저도 굉장히 더웠었는데 출근하면 이 컨테이너 안에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대요. 거기 컨테이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 27도 아래로 못 내려가는 상황인데 방호복을 입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평상복을 입고 있다고 하면 그나마 좀 견딜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검사가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신속항원 검사 받을 때 금액이 좀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갑자기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실제로 그러니까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점이 전문가들의 문제점으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 지난주 대비 1.3배 늘었다. 네. 계속 더블링이 나타나다가 네. 상승세가 조금 둔화한 느낌도 있다. 그래서 한 8월 중순 이후 휴가 갔다 오고 난다면 20만 명 정점으로 찍지 않을까 네. 이런 예측도 지금 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20만 명도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숨은 감염자가 지금 2-3배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들도 그것도, 있어서. 그러네요. 예. 근데 정부는 과거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 연대 이런 방식으로 방역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본에서 얘기한 건 6가지 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 모르는 얘기는 아니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사적 모임을 할 때는 이 시간을 좀 최소화하고 거리를 좀 유지를 해달라라는 것과 증상이 발생하면 진료받고 집에 머물러 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부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에어컨 가동 때문에 환기하기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계 설비를 통해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바깥 공기가 좀 많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주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달라라고 하는 당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율방역이라고 한 것이
여러모로 이제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심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네.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쉴수 비용적 없는 지원이 분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네. 그럴 수 없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어지간하면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말고 나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거는 지금 혜택을 다시 뭐 줄여놨는데 늘릴 수는 없으니까 네. 기존에 뭐 연차라든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 설문조사를 보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휴가를 쓸 수 있는 경우 과연 얼마나 될까? 않죠. 네. 예. 그리고 정규직도 사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도 코로나 검사 받으려고 내가 내 휴가를 내고 쓴다? 그리고 그걸 쓴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그걸 과연 허락하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유급 휴가비라든지 생활지원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과연 회사 돈이 유인책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유인책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과학에 근거한 방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라는 의문들을 좀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리두기는 이제 어지간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예 거리두기를 안 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정말 혹시라도 이건 만에 하나입니다만 네.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거리두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사회적 저항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문가들의 설명은 정말 심각해지면 거리두기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막아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거리두기를 다시 할 일은 없습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는 건 사회적 시그널에 있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이 있더라고요. 방역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했던 결과가 아닐까 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치 방역이라고 지나치게 좀 냉정한 평가보다는 좀 더 과잉해서 비판했던 측면. 그래서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 이런 이제 반발심이 좀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선 학원에서 지금 이번 방역 대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교육부에서 방학 기간에 학원과의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달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사전 논의 없이 그런 발표가 있으면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교육부에서 얘기한 거는 학원에서 방학 기간 동안 하는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수강생들은 등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 그다음에 학원 주관으로 사실 방학이기 때문에 특강 형태로 뭐 놀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현장학습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제를 권고한 상황인데 우선은 원격 수업하는 거 학생들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간 상황인데 그렇죠. 이미 원격으로 학원 수업을 해봤잖아요. 그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공부라고 하는 게 학원 수업하는 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게 힘들어서 학원에 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같이 하는 수험생들이 같이 해가면서 견뎌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지난달 말쯤에 이미 특강 스케줄표를 저도 학원에서 받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런 특강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특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면 학원가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있으면 종사자나 수강생들의 등원을 자제해달라. 이거는 사실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왜 현실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학원들의 좀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만약에 학원에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학원가에서 경제적으로 떠난 학생을 다시 불러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뭐 병실을 늘리겠다. 그다음에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곳. 그러니까 호흡기 센터 같은 것들을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굉장히 더디다고. 의료진을 다시 또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시 선별검사소. 서울에 9곳밖에 없다 그래요. 1시간 차 타고 가서 검사한다는 얘기 나오지 않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고객들에게 증정한 가방에서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발암성 물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전에도 이런 의혹이 있어서 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네. 와중에 지난 21일에 한 직장인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FIT 시험연구원 직원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네. FIT는 한국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이라고 해서 섬유 패션이나 소비재 이런 데서 종합 시험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 연구원이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에서 제공한 서머 캐리백이라고 하는 그 가방에서 이제 그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진 물질이 발생을 네네. 하고 있다. 네. 이제 근데 이 포르말데히드를 아시다시피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WHO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사실 그 전에도 이 서머 캐리백에서 오징어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SNS에 많이 돌았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험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것이 이 서머 캐리백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취재팀에서요 국가공인시험기관을 비롯해서 빨리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성분 검사를 의뢰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포르말데히드가 검출이 되고 또 일부 백에서는 검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스타벅스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 스타벅스가 이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부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신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네, 생각해서. 이 YTN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방 제조사 측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소비자 민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7월 초에 성분 검사를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일부 제품에서 다는 아니고요. 일부 제품에서 포르말데히드가 검출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스타벅스 측에 이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서는 가방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벤트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언론사에다가는 가방에 적용되는 포르말데히드 허용 수치가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검출 사실을 알고도 그걸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다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성분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일 아마 그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요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내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발암물질 검출 여부와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사전에 이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네.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관련된 여부도 내일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딱 꽂히는 말이 있는데요. 네. 포르말데히드에 관한 기준이 없어서 네. 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네. 것처럼 말하는데 포르말데히드는 검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 네. 포르말데히드 안전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몸에 닿는 속옷, 외투,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포르말데히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에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서머 캐리백 가방은 몸에 만져서 괜찮다고. 가방은 기타 제품류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아하. 실제로 이 유해 기준이나 검출 결과에 따른 기준이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 지금 이 제품이 검사 항목에 스타벅스에서 진행한 검사 항목에 포르말데히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포르말데히드가 검출이 됐을 때 과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17잔을 먹어야지만 캐리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항의가 빗발치니까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음료 석잔으로 이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더 석잔을 먹어야 마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교환을 할 때 예. 석잔을 마실 수 있는 걸로 이제 교환을 해주겠다고 한 거죠. 보상을 네네, 해주겠다고 네, 한 거죠. 보상을. 근데 살 때는 17잔을 먹었는데 네. 보상을 받을 땐 석잔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반발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이 불법만 아니면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이면 기업의 윤리가 어떤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내일 이 내용 밝힐 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을 할 것 같으니까요. 네. 스타벅스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좀 더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밝혀져도요. 스타벅스를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참. 네. 어디가 규정이 허술한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의 행보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패션지 보고와 촬영한 화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26일 용맹의 초상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키라는 제목의 화보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화보에 보면은 제가 사진을 봤는데 이 젤렌스카 여사의 단독 화보도 나오고요. 그 화장기 없는 얼굴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의 계단에서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네. 그리고 다른 사진에는 이 젤렌스카 여사 뒤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모습인데 주변이 포대로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궁하고 대조를 이루면서 이거 전쟁 중인 현장이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그런 화보였는데 예. 이 화보가 공개된 기사에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 내외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네. 패션지 화보에 전쟁 중인 국가의 대통령 부부가 네. 화보를 찍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뭐 좋아요나 이런 거는 많이 실리긴 했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의 그 보그 우크라이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우크라이나 누리꾼들이 승리를 향해 가자. 민족에게 영광을 우리 최고의 대통령 현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멋진 커플 자랑스럽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네. 또 일부에서는 약간 과하다. 우크라이나를 돌아봐라 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고요. 이 보그 미국 계정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가 한가하게 패션지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잡지가 전쟁을 낭만화하는데 돈을 퍼붓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 이런 비난들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무기와 탄약이 필요한데 이 사진으로 우크라이나를 주목받게 하려는 의도이다.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네요. 좀 네. 냉정한 평가냐, 조금 온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네, 두 네. 가지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전쟁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러시아가 최대 곡물 수출항을 공습한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도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타결되고 나서 공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러시아의 주장은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공습할 때 군사시설을 공습을 한 거지. 민간 이제 수출과 관련된 시설을 공습한 건 아니다. 근데 합의 다음 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곡물 수출이 안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건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죠. 돈 있는 나라들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곡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낼 수 있지만 그 열악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쏠려버리면 안 그래도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서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수출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곡물 수출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 초르노모스크 항을 시작으로 해서 오데사 항과 피브데니 항 등에서 곡물 운송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협조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군사시설만 폭격을 한 것이지 네. 항 자체를 뭐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하니까 곡물 수출이 빨리 좀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곡물가도 좀 떨어지고요. 그렇죠. 예. 지난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휘말렸던 LH 임직원들이 이번에 또 감사원에 적발됐습니까? 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일하다가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특히나 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을 네, 위반해서 농지를 문제가 산 됐던 거잖아요. 네, LH 임직원들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중에는 본부장급 간부랑 개발 업무에 참여한 직원들까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3월에 참여연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그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LH 직원이 사전 정보를 취득한 다음에 매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었잖아요. 그 네. 과정 중에서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인데 뭐 예를 들면 LH 서울본부 간부 A 씨 같은 경우는 2018년 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남양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7개월 뒤에 여기다가 떨어진 곳에 땅이랑 이제 창고를 사들이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10명이었는데요. 그중에 직접 보고를 받는 고위직 간부는 2명이었고 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직원도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허위서를 작성해서 농지를 매입한 LH와 국토부 직원도 21명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감사원에서는 이 적발된 LH와 국토부 직원의 25명에 대해서 해임과 파면 등의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명은 주의 조치 통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대미술계에 있었던 논쟁적인 이슈를 다뤄볼 예정이라고요? 네, 현대미술은 의도와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한국 미술계에서 논란이 됐던 2016년 조영남 씨 대작 사건을 통해서 현대미술의 의도의 중요성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조영남 씨 재판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네. 그리고 항소하여 열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고소인들이 문제를 삼기는 했지만 결국 형사처벌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유죄 처벌이 있었던 만큼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굉장히. 네.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그 셀럽 분이시기 때문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맞아요. 한데 네. 그 가수 조영남 씨는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미술 작가 활동을 예. 쭉 해왔거든요. 그리고 무명 화가인 송기창 씨를 고용해서 작품을 대리 제작하게 했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작품을 구매했던 구매자 17명이 조영남 씨가 총 1억 8천여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작 작가에게 작품당 10만 원 안팎을 주고 본인은 작품을 800만 원 정도에 팔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재능 갈취와 불공정 거래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조수를 썼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기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씩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는 진행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작 작가는 작업 시간도 상당히 길 것 같고 네. 그때부터 최저임금 적용한다는 게 예술가한테 최저임금을 이거 어떻게 적용할지 좀 애매한데요. 네. 그래도 800만 원에 파는 작품을 대신 그려줬는데 10만 원 준다는 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정답이 없는 논쟁이긴 할 거예요. 예. 저의 의견으로는요.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법적으로. 그러면은 뭐 억지로 노동을 착취했었나 아니면 이행하기로 한 금액과 달랐었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애초에 작업자가 뭐 사실 불공정 거래 같긴 하지만 이 작업을 스스로 수락했다면 과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었어요. 네. 물론 처음에는 10만 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렸는데 막상 보니까 나중에 이 작품이 800만 원으로 팔려요. 그러면은 좀 심리적으로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 수는 있겠다 싶지만요. 네네. 제가 이 노동을 주제로 한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요. 예. 이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다른지. 2012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김홍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아예 이러한 현실을 작품에 반영을 했는데요. 캔버스에 물감을 칠한 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분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감을 바른 그 캔버스 위를 걸레로 닦게 해요. 예. 그리고 4시간 동안 보통 그들이 받는 임금인 4만 원의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네. 사실 청소 노동자들이 실제로 4시간에 4만 원의 임금을 받는 편이었으니 사실 이게 문제될 것은 없었거든요. 작품의 제목도 걸레질이에요. 네. 근데 이 걸레질이라는 작품이 김홍석 작가의 사인이 들어간 채로 그게 판매가 되면 2010년도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팔렸단 말이에요. 네. 뭐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네. 그런데 이 작품은 한 번도 불공정 거래 논란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김홍석 작가는 네. 걸레질이라고 작품 제공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놓고 그냥 한 거고. 네. 조영남 씨는 대작 작가가 있다는 걸 감췄잖아요. 그러면 누구 한 명은 알렸고 누군간 감추려 했다. 되게 신선한 이야기인데요. 신선한데 결국 제가 생각한 거랑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작품의 그 개념에 의도가 들어갔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 비슷한 말씀일 것 같기도 한 게 개념상의 의도가 들어갔다면 이것은 일용직 노동자가 실제로 걸레질을 한 거다라는 개념을 적극 알렸을 것 같고 실제로 적극 알렸고 네. 개념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남의 손을 빌린 거라면 마치 내가 그린 것처럼 대작 작가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의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는 알리려고 했냐 감추려고 했냐의 차이와 거의 동일한 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였던 대작 작가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진행자님께서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샀어요. 예.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그린 거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왠지 사기당한 느낌이죠. 그 작가 보고 그 작품을 샀는데 네. 다른 사람이 그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약간 배신감 같은 거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조영남 작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건 미술계 관행이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작가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네. 그게 뭐 관행이라는 단어를 사실 저는 좀 마음에는 안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작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관행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했던 어떤 상습이나 버릇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안 좋은 관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이때 조영남 씨가 관행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주장을 했던 말을 옮겨보자면 팝아트에서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중시하는데 나는 송 씨에게 화투를 그리라고 한 것이니 당연히 내 작품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이디어는 내가 제공했다. 네. 근데 실제로 마르셀 듀샹이 기성품인 소변기에 내가 빚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소변기를 사서 사인만 한 다음 미술관에 전시를 한 지 사실 100년이 지났거든요. 앤디 워홀은요.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랑하고 다녔을 정도라고 해요. 이게 과거의 일이지만 최근 현대미술에 있어서도요. 일본 팝아트의 대가인 무라카미 다카시는 카이카이키키라는 회사를 차려서요. 어떤 작업들이 일하는지 웹사이트에 한 명 한 명 그 스태프들 이름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작품의 뒷면에는 영화 말미에 왜 이렇게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업자들의 사인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내 사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생존 작가 중에는 가장 높은 그 작품 값이 높은 걸로 유명한 제프 쿤스도요. 스튜디오에 매달 손님을 초대해서 그 스태프들의 작업 제작 광경을 공개하는 스튜디오 투어까지 연다고 하는데요. 사실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에 작가는 컨셉만 제공하고 직접 그리거나 칠하는 물리적인 행위는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것이 꽤 일반화된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사실 조영남 씨의 사건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가는 머리만 쓰고 손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작가가 일종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송 씨가 조영남 씨보다 미술 경력이나 아니면 테크닉 상으로는 더 고수이다 보니까 이게 조영남 씨가 어떤 가르침을 주거나 개념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하는 사람에게 그림을 대신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 건지 네. 본인이 조수에게 지시를 할 만큼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다 할 줄 알아요. 네. 근데 개념상으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네. 뭐 조수를 두고 작업을 시킨다거나 네. 혹은 내가 다 할 줄 알지만 네. 너무 물량이 많아서 시간이 많다 보니 어차피 개념은 정해져 있고 내가 많이 하지만 뭐 조수에게 뭐 이런 밑그림을 먼저 그려놔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저처럼 그림 전혀 못 그리는 사람이 네. 홍재 디렉터한테 내가 말이야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네. 하나 그려줘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품을 만들었어요. 네. 제 작품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심지어 진행자님이 미술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굉장히 어떤 이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예. 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셨거나 예. 혹은 뭔가를 뭐 그림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제작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을 때 예. 의도나 개념에 따라서 문제가 전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제작품이 하거든요.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개념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말이죠. 어쨌든 저는 작가가 손을 사용한다, 머리를 사용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 언제 용인이 되고 언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미국에 스터트번트라고 하는 차용 미술의 대가가 있습니다. 예. 이 작가는요 동시대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요. 한 번도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네, 동일한 기법으로 예. 동일한 이미지를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여할 정도로 그 작품 세 개를 인정을 받았어요. 예.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시대 유명 작가 작품을 막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앤디 워홀에게 찾아가서 예. 그 워홀이 보통은 실크 스크린이라고 해서 판화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판화를 찍는 판이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보통은 조수들이 찍는데요. 워홀의 그 팩토리라는 곳에서. 아무튼 워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작품을 좀 따라 만들고 싶다. 근데 그 판화를 찍을 수 있는 판 좀 빌려달라. 굉장히 당돌하죠. 그럼 막 찍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요, 또 워홀이 이런 시도를 하는 그 스터트번트를 되게 재밌게 보고 판을 빌려줍니다. 워홀도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네요. 재밌는 네. 개념이네. 네. 한번 가서 해보게 자네. 네. 이렇게 하고 판을 빌려주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워홀은 본인의 작업실을 팩토리, 즉 공장이라고 부르면서요. 거기서 진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굴러가듯이 예. 작업자들이 판화를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같은 판으로 찍은 즉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판화가 세 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그 세 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하나는 워홀이 공식적으로 지시해서 워홀의 팩토리에서 조수들이 찍은 작품을 A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워홀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조수들이 몰래 찍은 것도 있겠죠. 네. 요거는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터트번트가 워홀에게 빌려서 찍은 작품을 C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물리적으로 동일한 판화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 ABC 중에 어떤 것이 용인이 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 워홀이 지시해가지고 조수들이 찍은 건 뭐 당연히 용인이 되는 거고요. A는 괜찮을 것 같고. 찾아가서 저 하나 빌려주시면 그 실크 스크린 빌려주시면 저 찍을래요 그러면 저작권 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문제 없을 테고 조수들이 몰래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니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네. 때로는 그 C에 스터트번트가 찍은 것은 뭐 이거는 완전 똑같이 했으니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이런 도의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말씀처럼 워홀의 의도가 들어간 A 작품 문제될 게 없고요. C의 작품은 스터트번트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 이미지의 원작자도 승인을 했으니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네. 대신에 그 C는 워홀의 작품이 아니고 스터트번트의 작품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찍은 사람 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수가 찍은 스크린도? 작품이 조수의 작품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네. A는 개념 자체가 워홀이 찍으세요 해서 조수가 찍었기 때문에 워홀의 작품이고 네. C는
스터트번트가 빌려서 작가인 내가 이러한 의도로 당신 판을 빌려서 내가 찍고 싶습니다라고 합의가 돼서 찍었기 때문에 그건 워홀의 작품이 아니라 스터트번트의 작품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 스토리가 있고 개념이 들어가니까. 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누가 손을 썼냐보다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스터트번트가 이 작품을 통해서 던졌던 질문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태여도 의도에 따라서 작품에 함유된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심지어 작품의 저작자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시도를 했던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황금사자상까지 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조영남 씨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저는 조영남 씨가 처음에 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관행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다들 그래라는 의미로 좀 들리잖아요. 네. 저는 이때 이것이 바로 내 의도였습니다. 라고 했다면 한국 미술계에 한 획을 그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를테면 그 의도는 이런 게 되겠죠. 다들 내 유명세만 보고 작품을 사지 않냐. 하지만 나는 대작 작가가 있었고 이런 일이 언젠가 벌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유명세에 들어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면 사실은 제가 제도권을 제대로 비판하면 제도권에서 제대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아마 조영남 씨가 그렇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좀 상처로만 남는 씁쓸한 사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조영남 씨가 홍재 디렉터를 빨리 만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은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근데 뭐 어차피 이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기에는 워낙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도의적 문제로는 충분히 논의를 할 만한 그런 뭐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사건이 작가로서는 뭐 그다지 명예롭지만은 않은 결과로 남은 건데 이거를 좀 잘 활용했다면 굉장히 짜릿했던 미술계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이게 미술 작품이라는 게 어떻게 개념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조영남 씨도 그렇지만 이른바 이제 표절, 대작 이런 논란들이 계속 미술계에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최근 솔비 씨 경우도 지금 표절 논란에 휩싸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프 쿤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미술가의 작품 중에서 플레이 도우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놀이차륵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색색깔의 유아용 점토를 막 쌓아둔 것 같은 형상을 3m 넘는 조각으로 만든 건데요. 솔비 씨가 이 형태와 거의 동일한 케이크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프 쿤스의 작품과 유사한 형태인데 거기에 이제 그 포스팅의 글로 요즘 케이크를 만드는 것에 푹 빠져서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봤다라고 하면서 케이크의 브랜드명을 해시태그로 달고 주문도 받는다고 일종의 홍보를 한 건데요. 이 제프 쿤스 작품이 표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포스팅 내용을 제프 쿤스의 플레이도 작품에 영감을 받아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저만의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라고 바꾼 거죠. 참고로 표절과 오마주의 차이는요. 한 끗 차이인데요. 표절은 내 창작품인 마냥 남의 창작물을 몰래 훔치는 거고 오마주는 대놓고 밝히면서 존경의 의미를 담는 것인데요. 그 솔비 씨가 제프 쿤스의 작품에 영감을 받았다고 수정한 글만 보면 사실 문제될 것은 없어 보여요. 근데 글을 수정했기 때문에 원래는 표절 사건인 것을 오마주인 척 말바꾸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좀 있었죠. 그런 의심을 살 만은 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그거 만들 때 이거 뭐 이런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밝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럼 오마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늦게 밝히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밝히면은 이거 표절 아니야? 뭐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솔비 씨는 지난해 해외에서 미술상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 2021년이죠. 스페인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크 표절 사건이 결국은 기회가 됐습니다. 기회가 돼요? 네. 이 작품 때문에 이 작품의 연속선상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솔비 씨가 이 케이크의 표절 논란 이후에 퍼포먼스를 하나 했어요. 그 문제의 케이크를 먹고요. 먹어요? 네. 먹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문제의 케이크를 먹고 나서 Just a cake
이렇게 이거 그냥 케이크야. 그냥 케이크인데 그게 왜? 라는 의미의 예. Just a Cake이라는 음성과 자막을 넣은 영상 하나를 게재했는데요. 예. 덕분에 케이크를 두고 벌어진 이 논쟁까지 하나의 작품이 된 셈이죠. 논쟁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그것을 다시 한번 퍼포먼스화하고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이 작품을 계속 발전을 시킨 건데요. 현대미술에서는 논란이 담론으로 확장이 되면 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비 씨의 케이크와 케이크를 먹은 퍼포먼스 이렇게 두 개의 작품이 표절이냐 오마주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확장에 미술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거고요. 현대미술은 알다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러게 드는데요. 말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케이크 뭐 표절이라고 자꾸 얘기 나오니까 네. 그 케이크 다 먹어버려요. 네. 그럼 이것도 개념이네. 그리고 상조. 이거 제 상식으로는 그쵸.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논란이 되는 어쨌든 작품이잖아요. 작품 네. 활동을 한 것이고 그게 나중에 표절이든 아니든 간에 오마주까지 한 거고. 네. 근데 그걸 일종의 이제 작품을 먹어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네네. 이것도 일종의 예술적 행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처럼 그 논란이 된 케이크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케이크를 먹는 퍼포먼스를 할 때는 새로 비슷한 케이크를 제작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원래 작품 맞는 건 아니었고요. 네. 어쨌든 약간은 뭐 이게 좀 말붙이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예. 느낌도 있으실 텐데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솔비 씨의 사건을 보면서 솔비 씨가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주변의 현대미술 이해도가 높은 분의 조언을 받았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제가 조영남 씨의 대처가 아쉬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조영남 씨도 그것을 개념화시키고 담론으로 확장했다면 오히려 저는 그 솔비 씨의 논란보다 훨씬 더 굉장히 네, 재밌는 미술계에 이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뭐 표절 논란 있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먹어버려. 제가 너무 단순해서 먹는 거를 또 찍자. 그리고 그거를 또 예술화, 작품화하자. 어찌됐든 그것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네. 끝은 하여튼 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기 나누면서 궁금한 점이요. 네. 요즘 인공지능이 작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네네. 작가가 손도 머리도 다 안 쓰는 이렇게 해서 작품 만드는 것도 어디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작가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 되면은 네. AI, 사람이 아닌 것이 네. 머리를 쓰고 손을 쓰는 건데요. 네. 실제로 16년도에 구글이 발표했던 인공지능, 구글 딥드림이 이런 이미지를 그렸고 딥드림이 그린 29점, 29점의 작품이 그 해 2월에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에서 굉장히 뭐 1억이 넘는 금액에 판매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 이외에도 딥드림 말고도 계속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그런 AI 예술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사람이 AI를 활용해서 창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작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구글처럼 기술 회사가 AI를 개발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 명확한 해석이나 법규는 없는데요. 근데 사실 그 딥드림의 이미지가 경매에서 팔렸던 거는 미술 작품보다는 마치 골동품이나 기념품처럼 그러니까 이를테면 히틀러가 사용했던 시계 이런 게 작품은 아니지만 기념비적 가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작품 활동하면 그 네.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뭐 이런 논란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럴 생각이 것 드네요. 같습니다. 네, 이제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